얼굴 보고 마주선 참 나쁜 인연입니다. 저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드디어 오늘 오후 마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참 나쁜 사람 발언을 폭로한 유진영 전 장관이 조금 뒤 2시면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이 유진영 전 장관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오전 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 검찰의 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다면서요? 지금 이제 계속 재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증인 신문을 놓고 지금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인 자체 숫자가 워낙 많고 또 이렇게 많은 숫자를 신문하다 보면 또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 과연 1심 재판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래 이제 검찰 측에서 보통 이제 한 사람당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검찰 시간을 지금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4-5시간 정도 하고 검찰 측에서는 1시간 정도만 해라. 이렇게 이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자신들이 어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단 증인 신문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정말 한 증인당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2-3명 증인 신문하고 나면 사실 하루가 거의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한다면 일주일에 4일 하더라도 사실 증인 신문을 10월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말씀처럼 유영하 변호사는 본인들은 이제 6시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은 우리도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끝내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속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문 시간 검찰이 1시간이에요. 먼저 신문을 하고 그걸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최대한 더 줄여달라고 하고 본인들은 한 증인단 최대 6시간까지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건데 재판부에서는 이 10월 16일 전까지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낸 진술조서가 430명입니다. 그 430명 웬만하면 증거도 좀 철회를 하라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 시간 고수하면 하루에 2명, 3명 하면 새벽이에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10월 16일까지 못 끝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요청했던 부분을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한 거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까 10월 16일까지 만약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결국 박 전 대통령에 추가로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오음진리교 교주 1심 판결이 10년 걸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불구속 상태로 간다면 사실 재판 일정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몸이 안 좋다고 연기하고 뭐하고 연기하고 하면 정말 이 재판 자체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은 아마도 10월 16일은 좀 넘겨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연작전 이런 분석인데요. 이 지연작전은 오늘 오전에 이 얘기가 나왔고 오늘 오후 들으셨던 것처럼 유진영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합니다. 과거 유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내각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란 거냐. 굉장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네. 저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토론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형태를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서로 거친 말을 내뱉고 있지만 최초의 유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될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의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내정을 했는데 이유인즉슨 이거예요. 유진용 장관 임명이 당시에는 지금의 노태강 국장 차관 임명과 거의 맞먹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노태강 국장을 왜 차관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사필귀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임 정권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런 어떤 의미인데 사실은 유진용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에 차관 시절 양정철 홍보기획관, 물론 양 비서관은 그 부인했지만 배째 드릴까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진용 차관, 당시 차관이 청와대의 인사 청탁을 거부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경질되거든요. 경질되면서 바로 당시 홍보기획관이 경질되기 직전에 배째들이지요. 그러니까 배째라, 난 이제 인사청탁 같은 거 진짜 안 받겠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배째드릴까요? 하면서 잘렸다 이거거든요. 물론 양 비서관은 그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물보다는 참여정부 시절의 인물을 더 선호했어요. 특히나 참여정부 시절에서 픽박받았던 유진용 차관을 이렇게 이 장관으로 발탁하면 이야기가 된다 해갖고 특히나 전화까지 걸면서 또 특히 임명한 다음에는 독대도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신임이 두터웠네요. 조윤선 장관 독대하는 거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독대를 수회에 걸쳐서 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잠시 뒤 30분 뒤면 잘못된 만남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참 나쁜 사람 발언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유 전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노태관과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한 좌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 전 장관이 인터뷰나 혹은 저렇게 헌재에서 이제 증언이나 다소 이제 거침없이 발언하면 오늘도 뭐 그런 발언이 당연히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유진용 장관에게 레이저를 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걸 좀 유추해 보면 유진용 전 장관이 김기춘 실장의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4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김기춘 실장이 무언가 이쪽은 좌익 좀 편향돼 있는 쪽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거부하고 이제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유진용 장관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김기춘 실장은 당연히 듣지 않았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 말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김기춘 실장의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알고도 이 사실을 사실상 수인하고 묵인한 것이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기춘 실장에게 명령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류의 진술을 한다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위 거슬릴 수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뭐 박 전 대통령 오늘도 레이저를 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레이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말을 아껴왔잖아요. 오늘 유 전 장관의 얼굴을 보고 어떤 말을 내뱉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말까지야 내뱉지는 않겠지만 레이저의 눈빛으로 보는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다른 증인이 나와서 뭐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째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주진영.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유진영 장관 방금 다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또 굉장히 강한 분 아닙니까? 뭐 아까 사례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세월호가 그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국무회의장에서 우리 국무위원들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저는 사직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를 했다가 또 역시 레이저를 그때도 맞았고요. 그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이런 건 국무위원들하고 좀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내가 전 국민하고 의논해란 말이에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하던 거. 그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정도의 대화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느낌의 눈빛 정도는 충분히 왜냐하면 유진용 장관이 있었던 그대로 다 오늘 저는 정언할 거라고 봅니다. 가감 없이 뭐 그대로 폭로가 그렇겠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눈빛은 아마 틀림없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듭니다. 주진영 전 대표 때처럼 뭐 그런 반응도 박 전 대통령에게 볼 수 있을 거고 유영하 변호사와 유진영 전 장관의 이 두 사람의 신경전도 오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유영하 변호사가 되레 아니 블랙리스트 대통령 지시 내렸으면 저희가 직을 절고 막아야지 뭐 저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당한 게 있었으면 그 사표 쓰면 될 일이지 왜 그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유영하 변호사 정말 개인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이야기 같은데 뭐냐면
변호사는요, 이렇게 검사들은 저런 게 있으면 사실 사표 쓰면 변호사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봤지만 검사 때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사표 쓰면 바로 변호사 개업하면 돼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쓰면 결국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사표 쓴 배경이나 이유 자체가 꼬리표처럼 물고 다니면서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뭐 생계를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어떤 지시사항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부당하게 쫓겨나면 아무데도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정권 동안은.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공무원들한테는 어쩌면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 부당한 있으면 당당하게 대결하지 왜 이제 와서 구지구지 하나 하는 이야기는 정말 공직사회의 어떤 논리를 모르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니 공무원들이 칙을 걸지 않고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늘 그래 칙을 걸어야 되고 불안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대통령 변호하고 있는 분이 이런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국민들과 전 공무원들을 좀 분노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30분 뒤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참 나쁜 인연 박 전 대통령에는 유진용 전 장관이 그럴 수 있겠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측근해서 불리한 증언자로 돌아선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그 업무 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잘 아시죠? 예. 그 증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증인이 작성한 업무 수첩은 피청구인의 지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적은 것이고 나중에 추가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예. 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 수첩 7건이 또 이제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된 셈인데 그 수첩 안에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내용에 반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뭐 사초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박 전 대통령 말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검찰과 특검 이걸 쭉 살펴보다 보니까 특정 시점이 딱 비는 거예요. 비어서 혹시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 갖고 온 사람한테 다시 추궁을 해서 이제 7건을 추가로 받은 건데. 그게 오늘 새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슨 주장을 해왔었냐면 삼성이 최순실에게 독일로 돈을 보낸 것, 그건 나중에 알았다. 나 그때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2015년 9월입니다. 그때면 삼성에서 최순실에게 돈이 코어 스포츠로 돈이 한 80억 정도 건너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이상화 하나은행 독일 본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화 본부장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최순실의 금고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독일에서 뭐 정유라의 대출이나 정유라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최소한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 아는 사람, 그 독일 하나은행 본부장까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이? 결국 최순실이 알려줬을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 삼성에서 독일로 돈이 오가기 전부터 이미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내용인가 싶습니다. 근데 좀 대단한 게 이종우 실장님. 네네. 어떻게 대통령 지시사항 업무 수첩에 최순실 씨 금고직이 이제 그게 있는 번호가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시점 이후부터 실제로 돈이 삼성에서 최순실 씨 통장으로 오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삼성이 돈을 송금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대통령이 이것을 불러준 이후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사초에 직접 의하면. 개입에 의한 정황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왜 하나은행장 법인, 그러니까 독일 이상화 씨의 계좌번호를 수첩에 적어야 될까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게 미싱 링크라고 하죠. 잃어버린 고리.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빠져 있어갖고 전체적인 그림이 안 이어지는데 그것이 발견돼서 전체 어떤 증거로 완벽하게 했을 경우를 미싱 링크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검찰이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냈다라는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화 독일 법인장의 전화번호를 준 날이 2015년 9월 13일입니다. 그렇죠. 엄수첩상으로. 근데 최초로 삼성에서 그 80억 중에 10억이 건너간 날이 9월 14일 다음 날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간격이라도 길면 뭐라도 다른 이유라도 될 텐데 다른 이유를 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하러 불러줬을까요? 삼성이 그냥 보내면 되지. 삼성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거금이 해외로 넘어갈 때는 아무리 이게 뭐 그 안에 있는 법인으로 간다고 하지만 외국환관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 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까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혐의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 잠시 최순실 씨한테 넘어가는 뇌물을 박 전 대통령 손을 거치면 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안 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과정을 주문한 게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과 안종범석이 알 필요 없이 최순실은 삼성의 계좌번호 불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뭔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건 뭔가가 또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금융감독 당국의 그 감시의 눈길을 감아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고 갔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수첩에 의해서 이제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스모킹건이라 하는데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늘 수첩을 애용했고 그 수첩으로 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도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출세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첩으로 흥한 자들 지금 수첩으로 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화면에도 보지만 안종범석이 회의할 때 보면 항상 적는 습관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보시면 그 청와대에서 나눠준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통 안종범석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앞쪽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깨알같이 적습니다. 그 뒤편에는 뭐를 적냐면 이행사항을 적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행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아마 꼼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기자들이 비칠 때마다 저렇게 이제 꼭 쓰시는데 저게 보통 한 달에 한 권 이상 정도 씁니다. 예. 보통 보면. 그러니까 4년 정도 이제 청와대 경제속부터 이제 정책조정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까지 56건이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7건이 나온 것인데 이 7건이 뭐냐면 지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바로 만든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막 기업체들한테 연락하고 돈 걷고 뭐 대통령이 왜 빨리 안 하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사실상 그 내용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르와 K스포츠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번에 박 전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근데 그 수첩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왜 안 하세요? 뭐 이런 계속 이제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주도해서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만들었고 그 기업들한테도 돈의 액수를 갖다가 상향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그 내용까지도 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앞으로 혐의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217건의 어떤 그 자체가 어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사실 이게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검찰에 넘긴 건데 구속 상태인 안 전 수석이랑 이 보좌관 사이에 어떤 정도 얘기가 오간 뒤에 제출을 했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아마 있습니다. 동의는 좀 받았을 겁니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안종범 수석도 일부 그런 주장을 했었죠.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그에 파생된 증거까지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안종범 수석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아니 그거 나 동의 전혀 안 받았고 나 속여서 받은 거다. 그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내 동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제출물이 아닌 거죠. 그럼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청와대에 있는 걸 갖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7건을 추가로 받은 것은 아마도 안종범 수석에게 일부 동의를 먼저 미리 받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오간 대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피청구인이 말씀하시는 이의는 증거물인 수첩이 그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어서 위법수집 증거이다. 따라서 그 위법수집 증거를 기초로 한 안종범의 진술은 이른바 동나무에 열린 독과실이다. 그러므로 증거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수첩이 동나무이냐 그 부분은 그 형사법정에서 뭐 판단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앞서 저 뉴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측은 지연작전과 함께 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독과독수,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계속 이 논리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이제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그건 형사법정 가서 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사법정에서 이 부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조금 전에 아까 이상화 독일 법인장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증거로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네.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근데 그 부분이 증거로 사용이 안 되면 법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판사가 모르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종범 수석의 수첩 최초 17건을 제외하고 그 뒤에 39건을 보좌관이 갖고 왔고 오늘 7건을 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나머지 39건과 7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만 날린다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러면 이 재판 해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사법정에서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은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 발견된 안종범 전 수석의 3차 수첩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길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법원도 숨가빴는데 검찰도 바빴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이 사람이 오늘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에 오늘 저렇게 1시 30분에 재소환된 정유라 씨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정유라 씨가 검찰 조사 소환에 한 50분 정도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1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한 모습이에요. 일단 피해자가 검찰 조사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좀 혼나나요? 들어가서? 근데 혼난다기보다 검찰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쁘죠. 사실 검찰 조사 늦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어제 그렇게 늦었던 건 아마도 그 전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교육을 좀 받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뉴스 다 보는 것 같아요. 어제 늦었다고 굉장히 또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보고 오늘 아마 10분 일찍 온 것 같은데 정유라 씨가 확실히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공항에 들어올 때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러겠지만 영장 실질심사 마치고 풀려나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만나러 나갈 때 이제 기자랑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하잖아요. 그랬죠. 어제부터 대답이 줄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어제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같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소위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뢰인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말을 많이 하는 게 또 국민들 보기에도 좀 겸손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다가 말의 실수까지 할 개연성을 고려해서 말수를 줄여라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의 정유라 씨가 1시 20분에 검찰 출석 조사를 받으러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 언론에 한 5차례 정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항상 모자를 쓴 채 저렇게 반팔 티셔츠 차림에 오늘은 조금 일찍 검찰 소환에 응했네요. 예. 어제 정유라 씨가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었는데 그 모습과 함께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는데 검찰에서 뭐 물어보던가요?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하신 거예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승진이 좀 조사를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어제 박 전 대통령 그 재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온 게 코어 스포츠에서 정유라 씨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코어 스포츠의 일이 뭐죠? 그 선수들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이 선수들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승마 선수들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선수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삼성이 돈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수들한테 급여를 지급을 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이게 이 선수들이라는 것이 무슨 직장의 어떤 직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지금 정유라 씨한테 월급을 630만 원을 지급을 했다. 맞나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삼성이 지원한 지원금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내야 돼요. 써야 되는 것도 다 증명을 해야죠. 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기 기저귀까지도 항목에 넣었다. 이런 어떤 패드도 있었죠. 그렇죠. 패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급여 그러면 굉장히 떳떳한 어떤 그런 그 항목이 아니냐라고 볼 정도로 사실은 너무 허술했다는 거죠. 거꾸로 삼성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그런 그 지급 이 명세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 나온 수첩과 정유라 씨 오늘 긴급 소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던 정유라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